전쟁 같은 전쟁 아닌 전쟁이. 그래서 정확하게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거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날까 그거 맞추시면 돗자리 까시고 저기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동맹들이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묻힐 수도 있겠구나. 한국은 언제나 위기가 더 복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 조그마한 섬나라 안에 이 TSMC가 존재하는 한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선택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대만 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거 맞추시면 돗자리 까시고 저기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대안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안 전쟁 가능성.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안 쓰는 게 중국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누구한테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양안 전쟁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중국도 엄청난 경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면 충돌을 감행하지를 못할 거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이거를 중국이 실제로 맞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한다. 이거는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굉장한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전면전을 해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대만이 그러면 아이고 뭐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원 차이나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본, 호주, 뭐 그 나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동맹들이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TSMC까지 날려버리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방식은 실제 전쟁은 안 하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쉽게 가는 것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지대 전술, 제한적인 충돌,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복합전을 하면서 대만을 좀 지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이 이들 국가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쪽은 분열시키고 대만은 고립시키고, 그런 작전들을 이젠 조금 더 훨씬 세밀화된 심리전과 경제전쟁을 병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전쟁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직접적인 큰 충돌을 피하면서 원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압박하고 긴장 전술을 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기 말이 되면 시험 문제를 챕터 1에서 요 두 번째 페이지 요 예제 문제 열심히 보세요라고 학생들에게 압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문제 안 내거든요. 압박해서 학생들에게 이거 공부해라고 해놓고는 실제 그거를 실천에 시험 문제에 옮기지 않는 이런 전략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은 50%보다 낮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그 있다고 보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평화 체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전쟁 같은 전쟁 아닌 전쟁이
전쟁 같지 않은 전쟁 같은 전쟁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은 택하지 않겠지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애매한 수준의 높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무력 충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력 충돌에 준하는 충돌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면전보다는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보다 통제 가능한 강압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가 사실은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전쟁, 그 전쟁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TSMC와 같은 큰 팹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시나리오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실제로 이런 양안관계 이슈로 붕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소재, 장비, 설계 등에서는 여전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또 중국에도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 분산을 위해서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중국 내의 이 생산 시설을 이 수출 전용으로 특화하는 식의 그 위험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히토류라든지 웨이퍼 같은 이런 핵심 소재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핵심 소재를 중국이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또 이 반도체 부분, 첨단 산업 부분이 마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계돼서는 저희가 국가 비축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그 재고를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게 법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런 경제안보, 자원안보와 관련된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몇 년 전서부터 저희가 대응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교수님 말씀에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소재 장비 관련된 공급망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는 강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나 자율주행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이 칩의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자본 지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안에 육성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국내 연구개발 확충, 인프라 확충 이런 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견을 담아 얘기해 봅니다. 저희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그러면 대만을 중심으로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대만 봉쇄가 되거나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외교적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만 지역의 불안정성이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바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또 대만으로 파병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 공백을 메꿀 것인가, 또 다른 우방들과 어떤 그 공조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계별로 이 시나리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이 칩4 동맹에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저희가 방어막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계속해서 실용적인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중국과 이것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생산 라인에 대한 그 미국의 수출 통제 이런 거를 또 완화하려는 그런 외교 노력도 사실은 여기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계속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그 탄소 중립형 생산 체계까지 감안한 이런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그 단기적인 대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요. 참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관계, 양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묻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과거에는 총칼로 전쟁을 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칩으로 전쟁한다. 중국과 대만의 급변하는 관계 이런 걸 잘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소재나 장비, 반도체 칩 설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자립도도 동시에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전략적 외교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분명히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 가장 첨예한 긴장이 몰려있는 바로 이 동북아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칼보다 반도체 칩과 이 첨단 기술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반도체 강국, 이거를 넘어서 반도체 안보와 또 기술 주권, 그리고 공급망 전략을 갖춘 이제 포괄적인 반도체 전략국가, 강국에서 반도체 전략국가로 올라가는 이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사력만큼이나 기술 역량이 국력을 좌우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그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문과, 이과 따로 나누었다고 하면 이제는 같이 붙여서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승 교수님과 함께한 이 신스틸러,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 속에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이재승 교수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냉전 이후에 늘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협이 있었고요. 이제는 거기에 글로벌 경제안보 위협까지 위기가 더 복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여기서 분명히 한 걸음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변방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전략을 만드는 자세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성을 상상력을 통해서 합쳐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거대한 체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의실 밖에서 듣는 CNC 텔러 다음 회차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순삭할 수 있는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